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 번 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요. 이종섭 대사가 이제 기옥을 했습니다. 자, 기옥 일성은요. 빨리 조율을 해서 조사를 받겠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내주 중에 중요한 호주와의 지금 이제 회담이 있다. 바로 2+2. 그러니까 이제 호주 외무 국방장관하고 한국의 외무 국방장관 2+2 회담이 있다. 요것에 이제 집중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밝히고요. 더 이상 내가 어떤 지금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 이상 중복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고서 현장을 황급히 이탈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종섭 제사의 이런 조기 기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이제 결단이 있었는데, 자, 윤 대통령이 처음에는 완강하게 또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제 막판에 결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몇몇 그러니까 중요한 분들의 전화를 받고 결심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좀, 왜냐하면 이번 사안이 굉장히 커요. 상당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자초지종을 아시는 것도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앞으로 이제 총선 과정에서 또 어떤 어려운 점이 또 있을지 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그리고 총선에 임하는 생각의 일단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그 결정 과정도 언제든지 민주의 정치 체제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치학에서는 이걸 이제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는데, 시스템 시오리, 그래서 체제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 학술적으로도 아주 좋은 이론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정책 결정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가 그 내막,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주 자세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현재 이 조수진, 강북을 말이 많고 탈도 많은데, 이거 조수진요, 우리가 좀 더 세게 밀어서 이거 아웃시켜버려야 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간적 한계와 그리고 정치 성향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 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시종일관 성폭행, 이런 지금 사회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그런 이슈입니까? 제식각법까지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장관 할 때 그 정도로 이 성폭행 가해범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인식이 딱 하나로 정리가 돼 있어요. 완전히 고립시켜야 된다. 예, 그런데 가해범들을 말이죠. 그리고 가해범들 중에서도 또 억울하게 가해자로 오인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아주 확실한 가해범들을 갖다가 벼르고 나선 이 조수지 딱 그런 것만 골라서 나선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요, 조수지가 종북 좌파랑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이정희 밑에서 보장했으니까 유유상종이라는가 뻔한 인간 아니에요. 예, 배운 게 뭐겠어요. 배운 거가. 제가 얘기 하나 있습니다. 이러니까 성폭행 가해범들도 이 종북 좌파 이념하고 연계된 것이 아니냐. 예, 요런 해석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조수진이 그야말로 여성계에서 이제 뒤늦었지만 발벗고 나왔어요. 요 내용을 함께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송영길 보석 문제, 재판부에서 허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판부가 어제 이제 재판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이 이재명이가 완전히 송영길을 결국은 잡는 거가 됐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지 멋대로 선거를 핑계대고 재판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 보석기로 풀어주면은 선거 일한다고 사람 만나러 다니면서 증거인멸도 시도하고 또 재판도 안 나오고, 여기 재판에서 보석 조건 해봐야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거 바로 이재명이가 만들어놓은 이 사슬에 결국은 송영길이가 잡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늘날 이재명은 누가 만들어줬어요? 송영길이가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그 송영길이가 은인인데, 은인 중에 은인이잖아요. 지역구 내놨잖아요. 자, 물론 그 뒤에 많은 또 이 꼼수, 이 뒷거래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런 이재명에 의해서 송영길이가 발목이 잡혀갖고 보석 허용 여부에 고민이 빠져있다. 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뉴스 서너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금년에 꼭 10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이종섭 대사의 이런 아침 기구 일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공수처 일정 조례에서 빨리 조사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호주 외교 국방 2+2 회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쁜 공부도 있다. 그리고 이제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도 있고요. 예, 요게 이제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귀국 입장문, 이거는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 예. 자, 그리고 태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돼서 조답할 수 있는 기회가 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그리고 저와 관련해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수차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이 방산 관련 업무로 상당히 바쁘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25일 날 이게 방산협력, 그 다음 주가 이제 4월이죠. 4월 첫째 주. 여기에서는 이제 한 호주 간에 계획되어 있는 2+2 회담 준비와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총선 전까지는 정말 이런 공무 수행상 바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두 가지 업무가 모두 호주 대사가 해야 할 중요 업무고 그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이게 참 궁금한 게 말이죠. 뭐 물론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스토리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은 이 방산 관련 공관장 회의, 예, 이 회의하고 그 다음에 호주하고 2+2 회담이 또 예정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4월 초에. 근데 왜 굳이 4월 22일 이후에 오겠다. 4월 22일 날 시작되는 공관장 회의에 오겠다고 고집을 했는지 여전히 미스테리라고 봅니다. 제 해석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풍부한 상상력으로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지는 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처음에 완강히 거부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그러게 황상무 사퇴 그리고 이종섭 조기 귀국 완강히 받아들이지 않다가 느닷없이 이제 딱 입장에 변화가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 되겠죠. 어제 이제 맨 먼저 아침 6시 49분에 언론 공개가 나왔어요. 황상무 수석 사의를 수용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나왔으니까 어제가 20일이잖아요. 이 발언이 언제 나왔냐면 14일 날. 그러니까 딱 6일 만에 나온 거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왔고, 이 황수석 사의 표명이 나온 다음에 이 한동훈 위원장이 경기 안양에서 선대위 회의가 열렸는데 황수석은 오늘 사퇴했고, 그리고 이 대사는 귀국한다. 이때는 이 대사가 기억한다는 게 언론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한동훈 위원장하고 대통령실하고는 조율이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민심에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당이다. 그리고 민심 이런 거는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기민하게 반응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율이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을 했는데 지금 오늘 보도 나오는 걸 보면은요, 한동훈 위원장이 용산 참모들하고 긴밀하게 조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미리 알게 된 것이고, 이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용산도 지금 이제 총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는 거,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 그래서, 대응이 좀 빨라야 되겠다. 그리고 공멸한다는 이 위기가. 왜냐하면 지표가 나왔잖아요. 지표가 뭐 15%까지 빠졌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들의 지표가 쫙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여론도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 기관의 데이터, 숫자로 된 데이터. 요거를 보면 위기감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시간은 찰칵 해서 20일 이내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대통령도 참모들의 건의,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하다가 조기 방향 쪽으로 이제 전격 발표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맨 먼저 이제 그 경위를 일자별로 이럴 때는 이제 시계열적 분석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왜냐하면 14일 날 발언했잖아요. 14일 날이 무슨 요일이냐면 지난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 17일 이제 주말인데 16, 17일 이틀에 걸쳐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중심이 돼서 이거 조기 수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조기 수습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이런 건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대통령실에서 18일 날 오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통령실은 18일 날이 이제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예. 월요일 날 오전 15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서면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논란에 대해서 이건 아니되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종석, 아니 와서 지금 하는 일도 없이 가만히 기다리란 말이냐? 공수처 소환도 없이 대사를 말이 안 돼. 이렇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황상무 발언은 잘못됐다. 짜집기해서 MBC가 왜곡한 것이다. 예. 그래서 현 정부는 압박을 가한 게 언론사에 하나도 없다.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거부하는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예. 이게 이제 18일 오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일 날 오후에 이제 황수석이 자진 사퇴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9일 날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언론의 스팟라이트이 본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제가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18일 날 오전까지도 이제 완강한 대통령의 입장, 이 야권의 주장을 거부하는 거,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요구도 거부하는 거 이렇게 됐는데 오후에 황수석이 자진 사퇴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잖아요. 자, 그럼 이런 보도가 딱 나오니까 대통령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사실과 달라. 이렇게 딱 반박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18일 월요일 날까지도 전혀 대통령 입장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그 연장선상에서 19일 날 이 국무회의에도 불참을 하는 겁니다. 황수석이. 그러다가 이제 19일 날 밤에 급격한 대통령심의 결심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19일 밤까지 몇몇 인사가 윤 대통령한테 이제는 결심을 국민께 알리는 게 좋겠다라고 이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치를 어느 정도 결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건 원칙의 관점에서 이 국민께 사안을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통령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대통령의 설명도 없이 느닷없이 조치에 나서 그러면은 이제 야당의 공세는 훨씬 더 세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대통령한테 있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공수처가 하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국내 와서 기다린다? 이거 부적절하다는 것은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월 16일서부터 17일, 18일, 19일 밤까지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잘못하면 총선 참패로 이어진다. 이 위기의식이 작동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일 날 아침에 황상무 사퇴, 그리고 이제 이종석 조기 기구, 요런 판이 짜여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민심을 따르는 정치를 한다. 그리고 민심에 기민하게 반응한다. 예, 요러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봉합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는 다 해결이 됐다. 문명 공동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되다가 어제 이제 이철규가 두 번씩 반박을 하면서 난리가 났고, 그 반박의 결과로 이제 오늘 제가 이 앞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비례대표 순번 조정이 일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지금 이제 봉합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은 말이죠. 이제 사퇴 압박하는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지금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그 결정 과정 요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송영길 보석을 지금 계속 호소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지금 송영길이 가지고 그냥 지금 이제 소나무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광주 서갑에 출마한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송영길에 잡힐 선언문을 최근에 이제 언론에 발표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재판부도 보석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재판부의 고민은 어제 이제 솔직하게 털어놓은 겁니다. 재판부는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21부 재판장이 누구냐면 허경무 판사인데, 고민을 어제 실토를 했어요. 자, 그 고민 내용은 우선 첫째로는요, 6개월 이내에 사건이 방대하기 때문에 끝나기 어렵다. 그러면 어차피 풀려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6개월이 지나면. 예. 그런 조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안 풀어줄 수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가 뭐냐.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구속을 시켰는데, 풀어주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많다. 사건 관계인지를 안 만날 수가 있겠느냐. 보석한들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 이재명이 하는 꼴을 보니까 이거 틀림없이 선건답시고 바쁘다시고 재판이 열리면 또 재판 안 나올 텐데 이 꼴을 재판부가 볼 수 있느냐. 자꾸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데,
이래서 고민이 있다라는 점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송영길을 잡는 이재명이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취지의 재판장 입장문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제 그 재판장이 밝힌 몇 가지의 고민. 첫째, 사건이 방대해서 구속기간 6개월 내에 종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검찰 측 주요 중인 신문을 갖다가 2주에 3차례씩 진행한다 하더라도 5월 초에 끝난다. 이 상황에서 구속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가 고민이다. 이것만 보면 어차피 6개월 내에 안 끝나는데, 그러면 풀려나는데 뭐 한 달 정도 먼저 풀어줬는들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요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풀어줘. 풀어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송영길이가 선거운동을 한다면 조직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조직에는 이전부터 송영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리고 그 중에는 사건과 관련된 인물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옳은 얘기죠. 이것을 구분해서 접촉을 받는다는 거 불가능하다. 그리고 법원은 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할 경우에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보석 조건을 부여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건 이행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판부는 만약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면 어떤 조건을 부여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는데, 증거인멸 염려를 고려하면 이런 조건들이 상호 모순이 된다. 옳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최고의 재판 불출석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다른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게 바로 뭐예요? 대장동 재판에 이재명이가 연거푸 2번이나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급하면 재판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12일 날, 19일 날 2번 안 나왔어요. 19일 날 재판에 안 나오니까 유동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래 이제 19일 날은 유동규가 증인신문을 받게 돼 있는데, 이재명이가 불출석하면 증언하지 않겠다. 딱 해서 재판을 진행을 못했잖아요. 자, 이러한 점들을 현 재판부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송영길은요, 지난 2월 26일 날에도 26일에 보석 신청을 하면서, 아니 조국은 2심까지 유죄했는데 법정 구속되지 않았고, 김만배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는데 구속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왜 그러면 나만 구속하냐. 방어권을 좀 행사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 그러면서요, 어제 재판에서는요, 재판부에 시민 4천여 명이 연명한 일종의 탄원서죠. 예,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 감수 확약서, 그리고 보석을 하게달라는 취지의 참고 자료를 제출했고요. 여기에 확약서에는 함세웅 신부하고 김상근 전 KBS 이사장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야, 참, 그래서 이제 어제 이 재판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현황이 된 거예요.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또 이정근 녹취록은 이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송영길 부인이 최근에 이제 옥중 출마 선언문을 갖다가 대신 읽어 내려갔고, 서갑에 출마하겠다. 예, 서갑에 출마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서갑은 지금 이게 서갑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 서갑, 지금 광주, 당연히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광주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서갑, 더군다나 말이죠. 서갑은 이제 송갑서이가 아웃이 되고, 광주 부시장이 이제 공천을 받았어요. 광주 부시장인데 이게 표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송영길이 서갑 보니까 이제 누구냐면 조인철이 되겠습니다. 경제부시장이 민주당 후보고, 국민의힘에서는 하헌식 광주 서울위원장, 진보당에서는 강승철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출마를 한 상황이다. 자,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수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수진과 관련해서 지금 매일같이 문제점 있는 변호 활동들이 폭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계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조수진을 공천 취소하라. 그런데 이재명령 도대체 조수진하고 무슨 밀거래가 있는지 요것 좀 취재 좀 해주십시오. 요거 이재명이 이거 전부 아웃시켜야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일보의 대대적인 보도 내용인데요. 자, 이 초등학교 4학년을 갖다가, 이게 작년 얘기인데요. KBS가 이거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초등학교 4학년 A양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작년 4월에 1심에서 말이죠. 이 성폭행한 범인이 10년형을 받았습니다.
이 누구냐? 이 사람이요. 체육관 관장 B씨예요. 자, 근데 이 체육관장 B씨를 그러니까 아니 4학년 성폭행한 혐의 체육관 관장 B씨를 조수진이가 변호했는데 여기에서 기가 막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냐? 성폭행범은 아버지일 수 있다. 친부. 아,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예, 뭐 정신병자 아닌 이상. 이게 변호인이 변론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지금 파장을 야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이 다른 성관계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가요, 성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이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를 조순이가 언급했어요. A양은요, 2017년도 이 체육관장 B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서 인유두, 저는 이런 병명도 모르는데,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본래 A양의 법률 대리인은 누구냐? 이제 법률구조공단의 국선 변호인이에요. 신진이 국선 변호인인데, 이 국선 변호인은 그동안에 어떤 변호를 해왔느냐?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거 이제 제3자들 아버지다. 이거 조수진이가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이, 이 A양 국선 변호인이 뭐라고 변호했느냐?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것인데,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언급돼 있었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거야말로 2차 가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국선 변호가 맞는 얘기죠. 그래서 2심 재판부는요, 당시에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 또 피해자의 심리검사 결과,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 의견, 요것을 토대로 해서 이 체육관장의 이 항소를 기각을 했고,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체육관장한테는 징역 10년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수진이가 결국은 패소한 거죠. 야, 이런 사람을 갖다가 끝까지 이재명이가 밀어서 당선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이재명이는 이거 봐라. 이게 뭐 이 감산이 되고 조수진이가 가산이 돼서 이겼느냐. 그러면서 또, 뭐 본인이 받은 그 조수진이의 경선 결과까지 수치로 공개까지 하고 나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도요, 이 조수진은 성폭행, 특수강간, 그 다음에 몰카 촬영, 이런 몰카 촬영 혐의를 받는 성범죄자, 변호 이력이 있고, 10살, 10세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글, 그리고 강간 통념을 활용해서 재판에 임하라는 취지의 블로그 글,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사건도 이 초등학생 이 성폭행 관련해서 아버지가 가해범자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파문이 더 확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안팎에서 지금 공천 취소하라, 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여성단체들이요,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YMCA 연합회, 이런 146개 여성단체가 이번 총선 앞두고 출범한 조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퍼라는 조직인데, 어퍼 조직에서 성명을 내고 공천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도 마찬가지. 요거는 잘못됐다. 예. 이런 공천은 지금 보면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예. 이거 혁명 시기의 중국과 똑같다. 예. 민주당 총단 요직은 이제는 다 와야 된 거나 마찬가지다. 요렇게 지금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수진이 이거 사퇴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제가 과거 성범죄자 변론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한 건 변호사 윤리교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다.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력 끼친 거 사과드린다.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딱 자진 사퇴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더 세게 우리가 압박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뻔뻔한 여자가 말이죠. 이거 정말 이런 사람은요, 이 그러니까 공공 분야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아웃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조수진의 비리 의혹을 계속 폭로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재명이하고 조수진 관계는 도대체 이 안진걸이하고 또 이 조수진 관계는 또 어떤 관계인지, 예, 이 삼각관계를 철저히 파헤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취재진 여러분들의 정말 노고를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